여러분, 한 국가의 전체 수출액 중 무려 25%를 단 한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어느 날 밤 수천 대의 컨테이너 트럭을 동원해 소리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린다면 그 나라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조의 중심이라 불리는 삼성전자가 지난 15년간 혈맹이라 믿었던 베트남과 결별하며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최근 베트남 북부의 박린성과 타이 응우엔성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기계 소음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유령 도시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막만 흐리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인근 식당과 카페 5만 개가 문을 닫았고 천억동, 우리 돈 약 50억 원에 달하던 상업용 건물들의 임대료는 반토막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토록 탐내던 3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설비들입니다. 삼성이 인도로 물량을 대거 이전하며 남겨둔 이 최첨단 기계들은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이 단순히 기계를 부수고 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키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소위 고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계라는 몸체는 남겨두었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영혼인 소프트웨어만 쏙 빼버린 것이죠. 결국 베트남 정부는 수십조 원의 설비를 손에 넣고도 스위치조차 올리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 삼성 없어도 우리 기술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베트남 정부.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그들은 특사를 파견하고 총리의 친서까지 보내며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며 읍수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중국을 대체할 천국이라 믿었던 베트남에서 삼성은 왜 이토록 냉혹한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엑소더스의 이면을 가장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간을 2008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거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생산기지였던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후보지 중 삼성의 선택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평균 연령 30대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 넘쳐났고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의 구애가 대단했습니다. 법인세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우선 공급 등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삼성을 모셔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9년 박린성의 첫 공장이 들어선 이후 삼성은 지난 15년간 베트남에 무려 232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심장,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에서 25%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고용의 기적, 삼성전자 직접 고용 16만 명,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GDP의 엔진, 2021년 기준 삼성의 매출은 베트남 GDP의 20.5%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소가 밭을 갈던 낙후된 농촌이었던 박린과 타이농우에는 어느새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통해 연간 1억 8천만 대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쏟아내며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지켰고, 베트남은 삼성 덕분에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두 파트너의 관계는 완벽한 윈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밀월 관계는 베트남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일종의 오만과 야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성이 없어도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베트남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기업을 존중하던 파트너의 태도는 점차 인지를 다루는 고압적인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신뢰의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약속한 예측 가능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은 진출 당시 최장 30년간 실효세율 5%를 유지하거나 장기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명분은 글로벌 최저한세, GMT의 도입이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는 OECD의 국제적 합의를 베트남이 수용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국제적인 룰의 변화입니다. 삼성 역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싱가포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그 차액만큼을 현금성 보조금이나 R&D 지원금으로 환급해주며 기업과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기존 5% 세율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연간 3억 1,600만 달러, 우리 돈 약 4,5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음에도 베트남 정부는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자국의 세수를 늘릴 절호의 기회로만 활용하려 했죠. 삼성 경영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의 계약이 국제 정세라는 핑계로 언제든 휴지 조각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업 경영의 최고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주머니를 더 털기 위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의 업무는 마비되었고, 경영진은 베트남 정부가 자신들을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호구로 취급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의 심장부를 죽격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여름, 베트남 북부에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자 전력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베트남 정부의 대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삼성장자와 같은 글로벌 핵심 제조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사전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단 1분만 멈춰도 수율이 망가지고 기계 내부의 정밀 소자들이 손상됩니다. 당시 삼성은 단 하루의 단전으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곤두박질 쳤고 납기 지연으로 인한 글로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정부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을 위해 기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태도였죠. 정부가 기업의 생산 인프라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 장관급 인사들은 선을 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도체 패키징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죠. 만약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세금을 더 올리거나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업의 기밀을 단순히 공장을 빌려준 대가로 내놓으라는 요구에 삼성은 베트남을 더 이상 안전한 파트너가 아닌 기술 리스크 요인으로 낙인 찍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재용 회장의 냉철한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계란을 모두 담아두는 것은 도박이다. 삼성은 2025년경부터 밤마다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눈을 피해 수천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생산 물량과 핵심 설비를 인도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리스크의 대안으로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베트남이 밀어내는 푸시 요인으로 가득했다면 인도는 삼성을 미치게 만드는 당기는 풀 매력 요인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재용 회장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통해 베트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법적 세금 혜택 보장. 법으로 명시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무상 지원 시리즈.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거대한 공장 부지 역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금 인센티브, PLI. 생산량에 비례해 매출액의 4에서 6%를 현금으로 직접 꽂아주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삼성에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명의 수출 기지일 뿐이었지만 인도는 14억 인구라는 세계 최대의 뇌수 시장 그 자체입니다. 인도에서 만들면 관세 없이 인도 국민들에게 바로 팔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수출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트럼프 2.0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산 부품을 세탁해 수출하는 우회 기지로 의심하며 최대 4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메이드 인 인디아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였습니다. 현재 삼성은 인도 노이다 공장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지로 키우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노트북인 갤럭시 북 생산 라인까지 인도로 가져갔습니다. 베트남에 구축했던 완벽한 제조 생태계가 이제 인도에서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떠난 베트남의 현재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5%가 증발했고 GDP 성장률은 6, 7%대에서 1, 2%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베트남 화폐인 동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가 신용 등급은 강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민성과 타이 응호연성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성만 보고 공장을 세웠던 수천 개의 한국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하거나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 인도로 떠나고 일자리를 있습니다. 잃은 50만 명의 노동자들은 다시 가난한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베트남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관들이 삼성 본사 로비에서 며칠씩 대기하며 세금 면제해주겠다, 전기도 24시간 보장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기술 이전을 강요했던 실무자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삼성이 남기고 간 30조 원 규모의 설비들. 베트남은 이것을 점거하면 자기들 기술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공장을 멈추기 직전 모든 기술 데이터를 본사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현지 서버를 포맷했으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원격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기계팔은 멈췄고 화면엔 라이선스 없음이라는 에러 메시지만 뜰 뿐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30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를 지키는 유령 도시의 파수꾼이 된 셈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에게 거대한 교훈을 던집니다. 기업의 자본은 무정합니다. 국가가 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인질로 생각하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순간 신뢰라는 이름의 무형 자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가 경제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베트남은 한강의 기적을 복제하려 했으나 가장 중요한 신뢰와 일관성을 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삼성이 인도로 향한 지금 베트남의 텅 빈 공장지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멸의 오늘 길인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삼성의 베트남 철수와 인도 이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지정학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